자, 얘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5강이고요. 자, 1단락을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박스를 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역시 노란색 형광펜으로 박스 칠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거든. 자, 주제를 잡아봐. 1단락 주제는 뭐예요? 정책수단, 정책수단 이런 게 보였죠. 정책수단은 4가지의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강제성에 대한 예시까지 나와 있죠.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까지. 됐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단락에 4개 내지 6개의 정보량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딱 한 문항 세팅하기 좋다 그랬었고, 이건 이제 1단락 가지고 29번 문항이 설계가 된 거죠. 집에 가서 재민이 동생 손 잡고 같이 푸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책 수단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야? 마지막 단락 보니까 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그럼 봐. 이 환율의 오버슈팅의 원인, 물가 경직성, 해결 방법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벌써 한 150, 200단어 넘겠다. 이 정도면 200단어 중에 미분 공식 같은 게 있어. 제일 중요함을 알려주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러한이라는 요약 지시야. 결론 단락이니까 요약 중에 요약은 뭐야? 이하 같이야. 그럼 여러분은 다 놓치더라도 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브로시타 중이야? 왜 딴 애를 봐?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딴 애 보고 있어. 자, 봐. 그럼 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래. 됐니? 잘 봐, 얘들아. 아니,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나 그런 거 뭐라고 안 해. 주무셔도 되고, 브로시타즈 하셔도 되고, 여자친구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4년 뒤에 또 보면 되니까.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지금 오버슈팅이 2단락의 문제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2단락 주제 현관표처 보면 환율이에요. 단기 환율입니다. 장기 환율이고요. 또 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 오버슈팅 이야기에서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환율에 대해서 보겠대. 환율에 대해서 보겠대. 즉 뭐라고? 환율에 대해서 보겠대요. 그런데 단기 환율에 대해서 보겠대.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2, 3, 4단락의 글의 주제는 환율이란 말이야. 그럼 봐, 얘들아. 첫 번째 주제는 뭐야? 정책수단이야. 정책수단은 뭘 쓰래? 미세조정 정책수단을 쓰래. 근데 두 번째 주제는 뭐야? 환율이야. 그 환율을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하래? 용인하래요. 됐니? 이게 마지막 문제 정답 설계죠. 바로 나오죠? 31번. 몇 번이야? 3번. 환율의 추세를 바꿔야 돼? 유지해야 돼? 그대로 유지죠. 그러니까 얘들아,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셔야 돼. 잘 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을 전제해서 접근하는 기술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기술적인 연습은 문항 설계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데, 지금처럼 문항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집중하는 데 있다. 그럼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집중하는 데 있다? 이게 가치가 높음을 알려주는 지시 연결어가 뭐다? 이러한이고 이하가치라고. 그럼 이러한 이하가치니까 어떻게 돼? 환율의 추세는 용인이야?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쓰는 거야? 환율의 추세를 용인해야 된다? 다른 단어 필요 없이 200단어가 하나, 둘, 세 단어. 하나, 둘, 세 단어. 됐어? 200단어를 6단어로 압축하는 이 능력에서 변별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얘는 몇 번 설계야? 31번 설계야. 자, 5단락이야. 자, 그러면 잠깐 저 따라오고 계시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자, 지금 1단락하고 5단락이 하나의 주제로 쓰이고 있죠. 1단락은 뭐야?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정책 수단이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었고, 이건 전형적인 문항의 설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 꼭지가 4개 내지 6개 정도가 주어지면 얘는 한 문항을 단독 문항으로 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 문항 단독 문항으로 출제됐고, 이 한 문항 단독 문항이 몇 번이었다? 29번이었다. 그래서 29번 재민이 동생 손잡고 푸시면 딱 돼.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책 수단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2단락 주제와 3단락 주제와 4단락 주제가 있으실 텐데, 좀 이따 같이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2단락은요 프라블럼이에요. 3단락은 원인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그리고 해결책이 여기로 가는 그런 지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글의 주제는 6글자냐 7글자냐? 7글자로 환율의 무슨 슈팅? 오버슈팅이래. 그럼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정보 분류, 해시태그를 붙여보면, 메타 데이터를 분류해보면 뭐와 뭐야?
장기 환율이 어떻게 바뀌냐, 단기 환율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야. 그래서 장단기 환율인데 아까 배우셨다시피 경제는 수학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경제 수학 공식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국어잖아. 그러면 정보가치 판단의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럼 정보가치 판단의 기술을 쓰시면 좀 이따도 얘를 가지고 써보실 텐데 일단은 뭐가 풀리냐. 야, 분필이 왜 이렇게 다 작냐. 오씨. 자, 정보가치 판단을 하시면 뭐가 보이실 거냐. 얘도 보이시겠지만 얘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결론 단락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결론 단락에서 정보가치가 제일 높음을 알려주는 두 개의 표지가 딱딱 쓰였어요. 그게 뭐라고? 이러한 지시어. 뭐라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하자고? 두 번째 주제인 환율은 용인. 얘의 주제. 정책 수단은 사용. 이게 해법이었다고. 31번 설계.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아무리 정보량 많이 나오고 외부 지문 나와도 해결이 되신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정책수단의 선택사료 환율에 관련된 경전성을 살펴볼 텐데 일단 환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이 정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러나 역접의 지시 표지가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다. 장기와 단기를 나누고 있다는데 자, 보셔야 돼. 자, 장기와 단기에서 어떻게 돼?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우리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가 경직성이 원인이고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가 원인인데 이 지문에서 불안심리는 안 다룹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안 다룬 불안심리는 나중에 2년 뒤 6월 평가원 만점자 65명 시험에서 다룬다고. 20학년도 6월에 다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녹색이나 파란색 또는 이렇게 형광펜 치는 개념들은 다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싸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 비문학은, 요즘 독서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 경직성을 또 반복해서 다루는 걸 보면 이게 글의 주제일 것 같고 역시나 3단락으로 이어지는 글의 주제 보이셨을 겁니다. 자, 물가 경직성인데 물가 경직성에는 환율 오버슈팅을 이야기해서 통화기를 금융자산을 보겠다는 것도 뭔지를 모르실 거고 나중에 설명을 다 할 거야. 그래서 글의 주제를 장기와 단기로 나눌 텐데 3단락 주제는 장기니 단기니? 요가 매트 장기야 단기야? 3단락 주제는 둘 중 하나. 그래도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럼 봐봐. 장기 환율이죠. 그런데 단기 환율이죠. 그럼 3단락 글의 주제 단기 환율, 장기 환율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자, 물가는 어떻게 돼? 장기에는 경직적이래. 자, 예시가 설명이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공공요금 올리면 난리 나요. 갑자기 택시비 올린다고 안 돼. 시가로 맞출 수도 없어. 뭐 언제는 기름값이 얼마였다가 언제는 통화비가 얼마였다가 갑자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직적이야. 그런데 장기에는 당연히 바뀌겠죠. 신축적이야. 근데 환율은요. 국제시장에서 그때그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조종속도 차이 때문에 오버슈팅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원리인데 자, 구매력 평가설이라.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데 그래서 봤더니 보세요. 외국 물가 수준을 자국 물가 수준 나눴대. 이게 뭐야? 균형 환율이래. 아까 풀었던 것처럼 공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 어떻게 돼? 물가도 높아져. 어떻게 돼? 환율도 높아져요. 됐니? 그래서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단다.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정리되셨어? 자, 정리되셨으면 자, 이쪽으로 와. 자, 그래서 3단락 장기환율 공식을 쓸 거예요. 자, 3단락 장기환율 공식을 써봅시다. 써, 빨리. 쓰라고 알았으니까. 쓰라는데 맛있다 그러고 있어.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자, 통화량도 늘지만 물가도 늘어버리니까 실질 통화량은 실질적으로 유지래요. 하지만 이건 자국 내 상황이니까 물가가 높아지면서 장기환율이 높아지더라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게 첫 번째 문제 28번의 정답 1번 끝이죠. 핵심 주제만 딱 잡으라고. 뭘 잡아? 정보 가치가 높은 걸 판단해서 잡아라. 3단락의 주제는 뭐다? 장기환율이다. 결국 어떻게 되더라? 통화량이 늘지만 물가도 늘어버리니 실질 통화량은 유지고 자국 물가 수준만 높아지면서 환율이 오르더라. 오른쪽으로 바로 와서 정답 1번. 뭐가 틀렸다? 1번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주제 잡는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 자, 됐죠? 자, 그럼 봐봐. 4단락인데 선생님 지금 2단락, 3단락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해한 수준과 니네가 집에 가서 검정색 글씨 잼민이 동생 손잡고 곱씹어봐야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4단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셔. 자, 사달력을 설명하려면 내가 오늘 풀어보라고 했었던 이 앞에 있는 이 지문, 통화정책이 뭔지 이해되셨어야 됐고, 이건 이미 예번에 수업했었어요, 우리가 초반에. 그래서 넘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시거나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보충 영상 드릴 거고, 얘를 딱 보시면, 저 따라오세요.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 얘를. 자, 그래서 자, 얘는 언제 세팅이 됐다? 18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세팅이 됐다. 자,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슨 정책이다? 통화정책이다. 통화정책은 뭐를 바꾸는 거다? 금리로서 경기 지표를 조절하는 거다. 자, 그럼 봐.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한다 그랬었죠. 그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채권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채권과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주고받는데,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QE, Quantitative Easy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쓰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채권을 매수해. 시중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시중은행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채권을 보냈으니까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유 통화량이 늘어요. 문제는 은행은요,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야. 왜냐면 무조건 돈 가치는 떨어져.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 들고 있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 대출을 해주려고 할 거야. 대출 경쟁을 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거 아까 한 친구가 질문하던데, 여러분, 금리랑 이자율이 동의어입니다. 은행과 금융이 동의어야. 그래서 금리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기준 잡고 있죠? 가게나 기업이 신용과 대출이 동의어야. 그래서 신용카드는 한 달 뒤에 갚는 거잖아. 일종의 대출카드야. 신용과 대출이 늘어요. 신용과 대출이 늘었으니 가게나 기업이 들고 있을 수 있는 통화량이 늘어. 그러면 통화량이 늘었으니 가게나 기업은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소비도 하고 명품도 사고 귤도 사 먹고 블루스타즈 현질도 하고 투자도 해. 그럼 소비 투자가 느니까 당연히 수요도 늘어. 공급도 늘어.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베이노빵 같은 게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또 붙겠지. 그러면서 경기가 막 좋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웃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물가가 높아지면 겨우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 불안을 느낄 거 아니니. 그럼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때는 채권을 매도를 해. 자, 여기서 주체는 누구야? 중앙은행이라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매수하는 거고 시중은행이 채권을 매도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채권을 매도했으니 시중은행은 돈을 중앙은행에다 줘버렸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이 줄어버려. 시중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대출을 좀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럼 대출을 좀 줄이겠죠. 그럼 대출 수요가 많은 상태에 대출을 줄이니까 소비자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을 높게 줘도, 금리를 높게 줘도 급한 사람은 빌려. 금리가 높아졌네? 아, 돈 못 빌리겠다. 신용과 대출이 줄어. 신용과 대출이 줄었으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도 줄 거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통화량이 줄었으니 소비와 투자도 줄 거예요. 소비와 투자가 줄었으니 수요 공급도 줄어. 수요 공급도 줄었으니 어떻게 돼? 경기는 진정이 되고 물가도 떨어지겠으나 문제는 너무 이게 오래되면 경기 침체로 가더라야.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위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아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그래서 뭐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고 시중금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까지 가는 이 과정에 뭐가 존재해? 시차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아까 6월 평가원, 18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이 과정을 시차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지문에서 단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인데 잘 봐, 얘들아. 뭐를 하더라도 물가가 실제로 오르고 내리고는 장기라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 그래서 뭐라고? 장기에 물가가 올라버린다고요. 됐어? 근데 단기에는 물가가 안 올랐잖아. 그래서 단기화늘은 어떤 원리를 보이냐? 공식은 똑같은데 물가가 안 올라버리는 문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환율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역시 외국 물가 수준이야. 그 다음에 자국 물가 수준이야. 그런데 물가는 시차를 두고 오르잖니? 그러니까 자국 물가 수준이 안 오르고 유지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실질 통화량이 있고 실질 통화량은 뭐분의 뭐다? 통화량분의 물가다. 그럼 통화량분의 물가인데, 자,
자, 접 따라오시면 물가는 초반에, 다시, 통화량은 초반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니? 시중은행의 통화량이나 시장의 통화량은 초기에 오를 수가 있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통화량은 높아졌는데 물가는 장기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결국 실질 통화량이 높아져 버려. 그럼 실질 통화량이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서 이 지문 내용이야. 뭐가 떨어지겠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통화량 공급이 많았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 자, 돈 가치가 떨어졌다. 돈 가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금리 이자율이야. 왜? 금리 이자율은 내가 돈을 빌리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보이시니? 자, 봐. 통화량이 늘었어. 금리 이자율이 떨어지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고 수능이 나온 거야.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 물가분의 통화량이요? 통화량분의 물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네. 그러네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어. 자, 다시. 물가는 어떻게 됐다고? 유지. 통화량 늘었어, 늘었고. 통화 늘었고, 물가도 늘어버려서 유지. 자, 다시. 그래서 돈의 공급, 실질 통화량의 공급이 늘어나 버린 돈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 이자율이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럼 봐라. 이게 A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자. 그럼 A국에 봐봐. 금리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요. A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베이스가 되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원화를 매각해요. 원화의 공급이 늘어. 원화를 매각하고 달러를 매수하겠죠. 달러의 수요가 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환율이 뭐였어? 교환비였어. 환율이 뭐분의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보자. 환율을. 기축통화인 1달러 기준으로 원화를 얼마 바꿔주냐야. 1,000원 바꿔줬어. 지금 환율 뒤지고 올랐죠. 자, 1달러에 2,000원이라고 치자. 1,500원 다 갔어요, 지금.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는데 이제 2,000원 주고 산다는 얘기야.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의 공급이 늘었다. 원화의 수요는 줄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야. 여기까지 됐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죠. 환율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이게 오버슈팅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모두 다 힘들어.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세팅인데, 자, 저를 따라서 보시면 이쪽으로 와봐. 여기 기준으로.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몇 번 설계를 했다고? 1번 문항은 29번 설계야. 자, 그리고 27번 설계는 얘를 가지고 문제 만든 거 보이실 거야. 자, 그리고 28번이네, 얘가. 28번 설계고, 그 다음에 29번 설계인데, 29번 설계는 여기에요. 이제 단기 환율 원리야. 자, 그런데 29번 설계에서 뭐라 그랬냐? 대조군을 놨죠. A국에서 이 일이 벌어졌어. 자, 그럼 여러분, 29번. B국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B국이 변화가 없다면 어디로 넘기겠어요? 그렇지. B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야. 왜? B국의 기대 수익률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국이 10% 주던 이자를 뭐 2%밖에 못 줘. 근데 B국은 여전히 5%를 주고 있대. 그럼 당연히 5% 주는 대로 가야죠. 맞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B국도 같이 뭐 2%로 떨어져 버리면 자본 유출될 이유가 없잖아. 자본 유출될 이유가 없으니까 원화를 매각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율도 덜 오르겠죠. 됐니? 이게 정답 1번이라고.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29번에 1번 선지 바로 보시면 A국이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했지만 B국도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A국에서 B국으로 자본 유출이 덜 일어날 것이고, 자본 유출이 덜 일어나니까 당연히 원화 매각도 덜 일어나고, 원화 매각도 덜 일어나니까 원화 가치도 그래도 보정이 될 거고, 원화 가치가 보정이 되니까 당연히 환율의 오버슈팅도 오른 추세가 좀 더 꺾이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 끝이었던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 글의 핵심 정보는 세 가지야. 자, 오른쪽 위로 와봐. 이 글의 핵심 정보는 세 가지야. 첫 번째, 얘들아.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시장 금리라니까. 그리고 환율이나 통화량은 느는데 단기에 폭등했다가 장기에도 오르는 건 비환율이죠. 단기에 올랐다가 장기 유지되는 건 실질 통화량이지. 그러면 얘도 정답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고, 수학이라고 했던 이유도 보이시는 게 그래프 처리를 한 걸 보시면 아실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세요. 65명 나왔던 시험이거든. 근데 65명이 왜 나왔었냐면, 잘 봐, 얘들아. 이미 통화정책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표 치지 마, 그냥 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는 거다라고 나오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봐봐. 여기다가 연중 금리라고 딱 쳐볼게요. 이건 네이버입니다. 처음 보시나요? 그럼 봐.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여기 0.25였다니까. 급격하게 오른 거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뭐냐? 오케이, 빅스텝. PC라고 하는데 PC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훅 오른 거야. 물가가 한 8%까지 올랐어요. 이 시기 때. 코로나 때문에 돈 풀면서. 그러면서 연준이 0.25에서 얘들아 5%까지 올렸으니까 몇 배 올린 거야? 20배 올린 거야. 그러면 이자가 몇 배 나오는 거야? 20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줄이 어마어마하게 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눈탱이를 그냥 맞은 사람은 야 5.5까지 갔네. 그러다가 요즘 조금 내렸어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자 그럼 봐. 이게 분명히 우리 사는데 영향을 줘요. 일단은 방금 얘기한 건 전통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다시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려고 했겠지. 그래서 경기 과열의 문제를 어떻게 일한다? 금리를 어떻게 인상시켜 가지고 경기 진정을 시키려고 한다. 금리 인상하니까 어떻게 돼? 시장 금리로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의 대출 감소가 되고 대출과 신용이 동의어야. 대출 감소, 신용 공급 축소야. 수요가 줄겠죠. 물가도 안정되겠죠. 하지만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반대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겠지. 근데 이걸 일단락에 이렇게 때려박은 이유는 이미 애들이 이거를 어디서 배웠겠어? 그래, 방금 우리가 풀었었던 지문인 18학년도 6월하고 수능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다루는 거냐? 옛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알고 있으면 됐거든. 근데 갑자기 달라졌어. 그래서 그 시절에는 미시건전성이라고 개별 금융이 파산해서 뱅크런만 안 일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뱅크런이라는 개념을 배우셔야 돼. 그런데 3단락으로 가면 알겠지만 뱅크런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리먼이 터트려 먹은 게 800조야. 그럼 그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였어. 대한민국 두 개 사이즈 나라는 미국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제 시스템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다 터진 거야, 이 지문에서. 이해됐니? 그래서 이 지문을 이제는 이 흐름에서 배경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 설명에는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대치 설명에는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분들이 진짜 많이 오셔. 그래서 뭐 휘문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내신 설계에서 출제하시는데 쓰셨어. 한 3년 전부터였어, 그게. 그래서 3년 전부터 고1이들이 갑자기 내 내신 수업을 들어서 전국적으로 내신 수업을 좀 준비했던 거고 그걸 교사분들이 쓰는 DB에 같이 공유를 하시나 봐요. 자기가 만든 교재나 이런 걸.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내시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지금 전파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듣도 보도 못한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듣겠다고 저한테 비대면으로 듣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이유가 그 배경 맥락이라는 거고 그 맥락이 여러분이 첫 시험 4월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은 제일 어려웠었던 지문, 세 지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브레튼우즈, 두 번째가 니네가 출제됐었던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나왔던 거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브레튼우즈를 비롯해가지고 킬러 지문들이 우다다 쏟아져 나올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 피셋이랑 미트디트 리트는 사실은 그건 약간 나는 패션, 약간은 그건 허세라고 봐요. 일단 수능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짚는데 방학 동안에 집중을 할 거고 여러분 지금 처져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 이미 고3 중반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수준상 커리상.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